새로운 단원이에요. 8단원. 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라는 단원을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도시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그 특징은 어떤 것이고 도시 내부의 모습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그 도시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로는 142, 143페이지를 펼쳐보고요.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 빠르게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1분 정도 읽어보세요.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자, 다 읽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도시가 뭐냐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도시의 반대말은 뭐 시골, 뭐 촌락이라고 하죠. 촌락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밀도라고 하죠. 꽉 차 있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좁은데 많은 사람이 살려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넓게 쓸 수 있어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매우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하죠. 토지를 하나도 낭비하는 거 없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넓은 토지를 활용하는 뭐 농업 이런 거랑 다르게 2, 3차 산업, 2, 3차 산업이라면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같은 거 말하죠.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병원이나 상가 시설이나 관공서나 뭐 이런 강아지가 올라왔네. 이런 편의시설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부족한 주변 지역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도시가 되겠죠. 그럼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발달을 하냐? 뭐 이거 발달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쭉 뭐 눈으로 그냥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3,500년 전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뭐 여러분들 아마 2학년 때 역사를 공부했으면 알 것 같아요. 뭐 문명이 발상지죠. 그죠? 강을 농사짓기 좋은 강유역 이런데 이런 문명의 발상지에서 발상을 했고요. 중세에서는 중세는 이제 농업에서 상업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상업이 발달한 시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교역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 도시가 발달했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버그, 뭐 부르크라고 하는 거 있죠.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상업 도시가 발달했고요. 이제 근대 산업혁명이 오면 그때는 이제 석탄산지, 그러니까 그 원료를 구하는 곳이죠. 석탄산지를 중심으로 공업도시가 발달했고요. 최근에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위치보다는 뭐 이제 뭐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이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곳인데요. 오늘날 이제 144페이지죠.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하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세계 도시라는 거. 세계 도시. 세계 도시가 뭐냐면 세계 도시의 특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죠. 뭐 우리나라 그 삼성 그런 것 같은 다국적 기업에 이제 본사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업 시설이나 교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본과 그리고 자본을 통해서 활용하는 어떤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그런 전 세계적인 중심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 또는 주변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뉴욕의 그렇죠, 그렇죠.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뉴욕, 뭐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일본의 그렇죠, 도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계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계 도시의 특징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뭐 국제 금융 도시 이런 것들 본 거고요. 산업 물리 도시 같은 것들 본 거고요. 또 여기 보면 뭐 환경 생태 도시 이런 것도 있는데요. 환경 생태 도시. 환경 생태 도시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인간과 자연이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곳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존에 발달해왔던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뭐 상업, 국제 금융, 업무 이런 것들만 발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간이 이제 자연이 굉장히 좀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자원을 계속 나눠 써야 되잖아요. 후손들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공존을 모색하는 도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기존의 모든 도시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죠. 대표적인 데가 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든지 뭐 세계 생태 수도라고 불리는, 그리고 뭐 브라질의 뭐 쿠리치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환경 생태 도시가 되겠고요. 그다음 뭐 역사 문화 도시 이런 것도 있죠. 역사 문화 도시들은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 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었던 유적 이런 것들이 많은 곳. 대표적으로 뭐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 그렇죠. 로마,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터키의 이스탄불, 그렇죠. 뭐 중국의 시안, 뭐 이런 도시들이 역사 문화 도시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자연환경들이 굉장히 특이한 곳들, 뭐 항구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곳들 이런 것들 있죠. 음,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탈리아의 뭐 나폴리 이런 곳들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나 이탈리아의 나폴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항구 도시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환경이 독특한 곳으로는 다른 일반적인 도시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연환경의 특징을 가진 곳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데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오로라는 극지방에 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이런 곳들이라든지 연중 고산기후라서 고산기후 1학년 때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예요. 고산기후. 그런 에콰도르의 키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도시죠. 지금 선생님이 세계적인 도시 지금 144페이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들을 막 나열했는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세계 도시들은 이런 여기 표에 보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것이 있고 이 세계 도시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근데 그 세계 도시마다 특징이 다른데 이런 특징들이 있는 곳이 있고 대표적인 곳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외워두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도시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 도시 내부의 경관이 왜 달라지냐면, 도시 내부는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 있죠? 지역이 분화된다고. 도시 규모가 적을 때는 거기에 이제 다 몰려 있어도 돼요. 근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발달하다 보면 도시 규모가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같은 종류 비슷한 것들은 서로 모여 있어야 정보도 공유하고 자원도 나누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비슷한 부서끼리 모여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도시도 같은 종류, 같은 기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나눠지기도 하는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업이 몰려 있는 상업 시설. 여러분은 뭐 가다 보면 서울의 명동이나 이런 곳들 갔다 보면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한 군데 몰려 있어 여러분들도 이 가게도 갔다가 저 가게도 갔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업시설 그리고 주택이 있는 곳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도시에 생활하다 보면 아파트가 몰려있는 동네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또 상업시설 같은 거 부족하죠. 주택 그리고 이제 공장 이런 것들 비슷한 기능들끼리 이제 모이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이제 중심 업무 지역 우리가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CBD라고 부르는데요. 중심 업무 지역, 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변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요거 중심 업무 지역은 고층 빌딩이 있고 이렇게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고 상업 지역은 상업 기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공업 지역은 물건 생산하는 것인데 주거 지역과 분리되는 게 좋겠죠. 왜냐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지가가 싼 곳에 이제 넓은 공장에 들어서야 되니까요. 환경 오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주거 지역은 편의 그리고 생활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능이 분화된대요. 근데 그 분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원인은 서로 다른 입지 조건 때문이에요. 입지라는 건 이제 들어선다는 얘기인데요, 땅에. 입지 조건이 왜 다르냐? 그 다양한 입지 조건들은 뭐냐면 접근성, 지대 이런 것도 있죠. 접근성이 뭐냐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죠. 접근성이 높은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상업지구라든지 중심 업무지구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라는 거는 이제 뭐 땅값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경제 공부할 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 생산의 3요소로 임금, 자본, 지대 이런 거 썼죠. 임금, 노동, 지대. 그렇죠. 이게 자본이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런 걸 지불하는 것인데 지대가 높은 곳일수록 여러분들 뭐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곳이겠죠. 중심으로 올수록 더 많은 비싼 돈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입지하는 데 많은 고려를 할 거예요. 공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보다는 지대가 더 중요하겠죠. 공장은 뭐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생산해서 팔기만 하기 때문에 공장은 지대가 저렴한 곳에 이제 입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접근성과 지대가 도시 여러 지역을 형성하는 큰 요인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시의 중심은 내부에서 이제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높고, 그렇죠? 이제 밖으로 나갈수록 비교적 땅값이 저렴해진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 이런 것들이 모이는 도시 중심부로 이제 막 이런 기능들이 모이는 거를 집심이라고 그래요. 집 모인다는 거죠. 심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지대나 뭐 생활의 편의라든지 환경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심 중심으로부터 옮겨나가는 이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심 현상, 이심 현상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요거야, 요 그림.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하고, 자, 요 그림. 도시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잘 보면 가장 중심에, 도심, 핵심이죠, 도심. 도심 옆에 이제 중간 지역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조금 더 빠져나가면 주변 지역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거의 끝나는 지역에 보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뭐 부도심, 위성도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각각의 개념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심은 어떤 곳에 위치하겠어요?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고 고층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행정, 금융, 대기업, 본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심 업무 기능, 우리 중심 업무 기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CBD라고 했죠. CBD. 중심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집을 짓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기능은 약해요. 그래서 낮에 와서 일하고 밤에는 뭐 지가가 싼 곳으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밀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낮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녁엔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집 모였다가 밤이 되면 쏙 빠져나가요. 마치 도너츠 같이 생겼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 낮과 밤에 인구 밀도 차이가 매우 큰 거. 뻥 뚫린 것처럼, 그죠? 그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중심부의 특징이에요. 뭐 이거 외울 거 있나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도시가 자꾸 커지다 보면 주변 지역까지 점점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심이랑 주변 지역을 이제 연결하는 곳에 이제 부도심이라는 게 발달하는데요.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나눠주는 거예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 이 그림 잘 보면 이 전체가, 여러분 이 전체가 이제 도시라고 하면 이 그림 안에 위치한 게 부도심이고요. 이 그림 밖에 위치한 게 위성도시인데요. 이 차이점은 잠시 후에 이제 볼게요. 자, 부도심은 이 도시 그림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도심 주변에는 이제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등이 혼재한 중간 지역. 여기는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옛날 건물도 많은 곳 있죠. 그렇죠? 그 도심도 아니고 주변 지역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중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멀리 나가면 이제 주변 지역이라는 곳인데, 도심에서 멀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중심 기능보다는 주로 주거 그리고 녹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자, 근데 이제 도시가 엄청 커져요. 뭐 서울이나 이런 것처럼 일부 대도시에서는 도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여기서 자꾸 새로운 건물 짓고 하지 말고 이쪽은 남겨둡시다. 개발하지 맙시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거 많이 봤죠? 이 초록색으로 벨트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개발하지 못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이제 위성도시 같은 게 나타나는데, 잘 보면 이제 위성도시도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 대도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울이죠. 서울이 예전에 뭐 행정수도, 뭐 경제적인 거 수도, 정치적인 거 수도, 뭐 문화적인 것도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방을 자꾸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행정에 대한 것들은 뭐 세종 뭐 이런 데로 떠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뭐 행정수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대도시의 기능을 떼와서 도시 밖에 있는 것들을 위성도시라고 하고요. 부도심은 도심 안에 있는 건데 도심의 기능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자, 약간 뭔 차이냐면 부도심은 도심 안에 있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고, 위성도시는 요 도시 밖에 위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다. 비슷하지만 그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고 풀 때 여러분들 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서울을 대표적인 거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뭐 주변 지역이고 어디가 뭐 부도심인지 어디가 중간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시화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좀 이번 시간 내용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이제 계속 말해보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